자,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사실상의 당선자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일 뿐 미국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우리 송 작가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50%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미국의 펜스나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이 다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폼페이오도 마찬가지고 폼페이오는 굉장히 심각하던데 어쨌건 간에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진핑의 연내 방한설이 지금 물론 뭐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거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아니 그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에 서로 줄을 대려고 하고 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사실상 망해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한국전 참전비를 헌화를 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과 통화하기 전에 한국전 참전비에 지금 헌화를 했습니다라고 뭐 물론 이제 서로 동맹을 확인하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겠지만 달리 보면 시진핑이나 바이든도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언론이 어제 그랬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30분 늦게 통화했다고. 그런 미친놈들을 보고 있으면 참 오히려 대통령 시간을 맞춘 거지 일찍하고 빨리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그 전날엔 유럽 통화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시아 패싱이라고 말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가랑은 10분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14분 통화했다고 했죠.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 그런 게 나쁜 거라고요. 왜 줄을 댑니까? 그게 더 웃기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왜 전에 비교하냐고. 쉽게 표현한 목욕 제기하고 한국점 참전비 가서 헌화하면서 나 한국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미리 인증하는 거. 난 그게 더 훌륭하다고 봐. 바이든 자세가 됐는데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 좀 해봤는데 그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명박은 어떻게 했어요? 부시 골프 카트 몰고 다니잖아. 내가 카트 좀 몰아봐서 하는데. 카트 물어보셨어요? KD 하셨어요? 어? KD 하셨어요? 아니. 이명박이 그랬다고. 이명박이. 나는 골프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전 우리가 그 3박 4일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바이든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에 강경화 장관이 귀국을 했잖아요. 귀국 뭐냐면 강경화 장관이 다 미국에서 잘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강경화 장관 미국 갔을 때 저쪽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봤자 뭘 하겠냐. 아무것도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이 미국에 가서 실무 민주당 있는 사람들 만나고 왔잖아요. 그것도 비공개로 쪽팔리고 트럼프를 눈치 본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혀 눈치 안 보고 만나고 왔어요. 당당하게 바이든의 인맥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강경화 장관을 우리 대통령이 잘 뽑았다는 느낌 들고요. 쭉 갈 것 같아요. 제가. 네. 중요한 건 시진핑이 한국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서로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데 박근혜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줄을 대버리잖아요.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시진핑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엄청 노력했죠. 박근혜 특별대우하고. 근데 가서 모질한 짓거리 막 해버렸잖아. 막 이쪽 서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고 막 어리버리하다가 끝나는 상황.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위안부 협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드라든지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에 상당히 어려움을 줬던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방식의 외교 한국에 그만큼 위상이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절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다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서로가 한국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서로 이렇게 한국을 먼저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이에 문 대통령은 어저께 제21차 한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북방 정책도 있고 남방 정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변함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이슈는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니지만 아시고는 계셔야겠죠.
저 신남방 정책이 왜 중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네팔에 오래 사셨던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관광으로 거의 먹고 사는 곳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식의 그 먹거리, 다른 식의 일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국의 이런 신남방 정책 함께 교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쪽은 좀 젊은 인력들이 많다. 평균 뭐 30세 정도의 젊은 인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서로 상호 협력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시장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인도 인구가 10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 합치면 인구가 10억 이상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게 그 전자제품 많이 기준으로 보잖아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1년마다 턴오버가 되니까 이게 수요가 꾸준히 있는데 100세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사면 10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 진출할 때는 100세 가전 같은 게 쭉 판매량이 느는데 어느 정도 정체기가 와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이쪽은 아직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팔 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남방 정책에 신경을 쓰는 게 그리고 남방이라고 하면 이 동남아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호주도 또 동남아 이쪽 남방 정책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번에 지금 한화에서 지금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가 지금 호주에 채택될 게 유력 시대거든요. 이게 20조가 넘어요.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게 다각도 외교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들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WTO 사무총장 이거 뽑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원했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뭐 북방 정책 이런 게 다 지금 어디하고 경쟁이냐면 일본과의 경쟁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악덕 사채업자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예를 들면 1조 투자해놓고 10조 벌만 먹는 방식.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은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 등에 있어가지고 뭐 아세안급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라든지 모든 나라를 능가하는 K방에 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먹기 힘들만 하지. 근데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뭐 윤석열 논란 이런 데 묻혀가지고 이런 얘기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한국은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억될 바로 그 시점들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